여러분은 폴란드가 최근 유럽 전장에 어떤 무기를 들여왔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든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 유럽에서는 한국은 무기 수입국이지 생산국이 아니다라는 말이 당연하게 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소속 전략 무기 분석관 야첵 비엘리츠키. 나토 회의에서 한국 무기의 실전성과 철학을 주장하며 냉소 가득했던 유럽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바꾼 남자죠. 그의 발표 이후 회의실은 술렁였고 온라인은 논쟁으로 들끓었습니다. 한국은 로비로 순위를 올렸다. 실전 경험이 없다. 수출만 빠를 뿐 기술은 얕다.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야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단순히 무기를 분석한 게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드는 한국 기술자들의 땀과 철학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NATO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무기가 유럽 긴급 조달 목록에 오르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어떻게 유럽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한 외국인의 눈에 비친 진짜 한국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야첵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야첵 비엘리츠키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소속 전략 무기 조달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전장에서 직접 총을 들고 싸운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무기가 살아남고 어떤 장비가 결국 고철 더미가 되는지, 그건 누구보다 많이 봐왔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은 총을 믿고 움직입니다. 저는 수치를 믿고 판단하죠. 수치와 실적.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어떤 무기든 전장에선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신무기 구매 전 설계 도면, 시험평가, 유지비용, 작전, 적합성까지 모두 따져서 최종 의사결정 테이블에 올리는 것. 말하자면 군수 전략의 문지기 같은 역할입니다. 2년 전 저는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방산 동맹의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기 수입 대상국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반대했죠. 독일과 미국, 프랑스가 버티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한국입니까? 한국은 미국 무기 사서 쓰는 나라 아닌가요? 제가 당시 회의에서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는 개념조차 생소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부에서는 계약 검토를 시작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저에게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방위 산업을 깊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시작은 단순한 보고서였습니다. 납품 기간, 시험 성능, 재고 수급 안정성.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나라 무기는 서류와 현실이 따로 놀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는 묘하게 일치했죠. 명세서에 써있는 그 수치들이 실제 시험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설마 진짜인가?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입 계약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한국 무기 시험장을 직접 둘러보는 현장 평가를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아시아의 나라. 그건 전혀 본질이 아니었죠. 제 눈엔 그 나라 전체가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견고하고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발표는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가 주관한 방위산업 포럼이었죠. 저는 폴란드 대표단 기술 분석 책임자로 참석했고 발표 주제는 신규 동맹국 무기 운용 사례였습니다. 원래라면 독일이나 미국 사례가 먼저였겠지만 이번엔 제가 우선 순번에 올라갔습니다. 왜냐고요? 폴란드는 지금 한국 무기를 유럽에서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K2 흑표, K9 자주포, FA50 전투기까지. 그 모든 계약이 제 손을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정리하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보다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죠. 그중 특히 선명하게 보였던 건 프랑스 대표 줄리앙 페브르의 표정이었습니다. 코끝을 실룩이며 살짝 웃더군요. 오늘은 한국 무기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회의장 안에 작게 탄식 같은 숨소리가 흘렀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방산 고문인 페터 하인베르크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리더니 옆 사람과 귓속말을 나누더군요. 한국? 실전 경험도 없는 나라 아닌가. 사실 전 그런 반응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를 처음 다루기 시작했을 때 저 역시 그런 시선을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실적이 있고 수치가 있고 전장이 증명해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바르샤바 국경일 퍼레이드 장면이었습니다. K-전차 K9 자주포, K239 다연장 로켓이 행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설명을 붙였죠. 이 무기들은 모두 한국에서 수입한 장비입니다. 계약 체결 후 1년 5개월 만에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뒤쪽에서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진짜? 독일도 저 속도 못 맞췄잖아. 줄리앙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야책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는 건 인정하죠. 하지만 그건 숫자일 뿐입니다. 그 장비들이 유럽 전장에서 검증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검증은 퍼레이드에서 시작됐고 이제 실전 훈련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속도와 신뢰성입니다. 분위기는 묘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반발했고 일부는 기대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서 있었죠. 한국 무기를 옹호하는 외국인. 그 자체만으로도 이질적인 존재로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질감이 싫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의 모든 회의와 분석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을 때 회의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영상 속에선 광활한 평야를 배경으로 실제 사격 훈련이 이뤄지고 있었고 폴란드 국방부 휘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보시는 장면은 지난 3월 루블린 지역 사격장에서 진행된 실전 배치 훈련입니다. 사용된 장비는 모두 한국산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눈썹을 찌푸렸고 어떤 이들은 노트북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K9 자주포가 포신을 들어올리고 굉음을 내며 탄을 발사했습니다. 곧이어 관측용 드론 화면으로 전환됐죠. 첫 발명 중 오차는 1.2m, 반복 사격 시 평균 오차 범위는 1.4m 이내였습니다. 제가 덧붙이자 독일 대표 페터가 조용히 팔짱을 풀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조금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 반응을 기다려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영상과 수치 앞에서야 비로소 진지해집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엔 납품 일정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첫 납품까지 걸린 시간 237일. 요청한 사양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작업 포함입니다. 동일 규모로 독일 업체가 납품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410일이죠. 회의장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치로 치면 거의 2배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수치는 실전 배치 이후 기술 지원을 받은 평균 시간입니다. 고장 발생 후 48시간 이내 복구율 93%. 유지 보수 인력이 현지에 상주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줄리앙이 말을 꺼냈습니다. 정확히 무슨 점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유럽 업체들도 인력과 기술 다 갖췄잖아요. 저는 잠시 화면을 넘기지 않은 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기계의 문제라기보단 태도의 차이 아닐까요? 한국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시스템을 평시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자들은 무기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전장을 살아남을 생존 장비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몇몇 좌석에서 키보드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수치를 옮기는 손놀림이 바빠졌습니다. 영상은 마지막으로 폴란드 대통령이 연설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는 과거의 무기로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 시대의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스크린이 꺼지고 조명이 다시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줄리앙도 페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죠. 정말 한국이 이런 기술을 이 정도로 단기간에 만들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기술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날 회의장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뿌듯함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진심을 다해 만든 무기가 그 무기를 의심하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순간, 그건 증명 이상의 어떤 무게가 있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회의가 끝난 지 하루 뒤였습니다. 아침부터 휴대폰 알림이 연달아 울려댔죠. NATO 내부 포럼에서 또 하나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제목은 감정에 치우친 편향적 발표, 과연 중립이었는가? 작성자는 프랑스 국제안보센터에서 파견 나온 타보 아르노였습니다. 그는 제 발표가 방위 전략이 아닌 외교 로비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어요.
한국의 무기 수출 순위는 순수한 성과가 아닌 정치적 입김에 의한 착시 효과일 뿐이라고도 했죠. 심지어는 발표자가 폴란드 국적임에도 한국에 과도하게 우호적이었다고도 적었습니다. 한순간에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조심스레 의문을 던졌고 또 일부는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죠. 하지만 동시에 몇몇은 제시한 수치를 다시 언급하며 논리는 완벽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동료 안제이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줄리앙 페브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야책, 너무 앞서간 거 아니야? 한국 무기가 좋아도 그걸 무조건 이상화하는 건 곤란하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죠. 줄리앙, 내가 말한 건 데이터와 실전 결과였어. 감정은 당신들이 더 많이 섞은 거 아니었나?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긴장됐습니다. 줄리앙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럽의 자존심이 있지 않겠어? 독일, 프랑스,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이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밀어낼 수는 없잖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납품이 1년씩 늦어지고 실전 대응이 엉망이 됐던 게 사실이잖아. 전장은 체면보다 결과야. 줄리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회의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한국 출장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창원에 위치한 방산 생산기지. 여름 땡볕에 안전모를 쓰고 서 있었던 한국 기술자 박동수 반장이 기억났습니다. 그날 그는 고열로 몸이 축 늘어진 상태였는데도 점심도 거른 채 조립라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오늘은 쉬셔도 됩니다.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전쟁 중이라는 생각으로 일합니다. 총성이 안 들린다고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철학이었죠.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포럼에 따로 반박글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기술자들의 인터뷰 자료와 실전 테스트 결과를 정리해 이길 정식 답변으로 제출하기로 했죠. 감정적 대응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기술과 성실함으로 증명하는 게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폴란드 국방부 분석관으로서 저는 수없이 많은 나라의 무기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장 또렷하게 기억나는 현장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 경남 창원의 한방산 업체였죠. 첫 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회색 건물, 넓은 조립동,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처음엔 독일이나 체코의 중장비 공장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무기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담당자들은 부품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설명했습니다. 이건 포신 관통 압력을 버티는 내부 강선이고요. 이쪽은 겨울에도 발사 오차를 줄이기 위한 온도 감응 패널입니다. 그 설명을 하던 사람이 바로 박동수 반장이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고 목에는 흰 수건이 늘 걸쳐져 있었습니다. 구슬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죠. 하루는 기온이 34도를 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무더위를 못 이기고 잠시 외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박동수 반장은 여전히 조립동 안에서 장갑을 끼고 있더군요. 박 반장님, 이렇게 더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군인들한테 장난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 고장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철학을 넣고 있다는 걸요. 검수를 위한 시험 발사 장면도 기억에 남습니다. 탄피가 튀어나가고 매캐한 연기가 퍼지는 와중에도 박동수 반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과 수치를 보며 미세한 숫자를 따져 물었습니다. 오차가 0.3mm 증가했습니다. 도면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말하며 엔지니어들에게 바로 수정을 지시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전도 아닌 시험에서 그것도 불량도 아닌 미세한 오차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 폴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손에는 박 반장이 선물한 작은 태극기 열쇠고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야책 씨, 저희 나라를 무시했던 거 서운하진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제대로 봐주셨으면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로 보여줬고 진심으로 설득했죠. 그 열쇠고리는 지금도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수입한 게 아니라
한 나라가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는지를 배운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제가 본 건 사실이니까요. 며칠 뒤 다시 브뤼셀이었습니다. NATO 본부 대회의실. 이번에는 정식 조달 결정 회의였습니다. 각국 무기 조달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죠. 긴급 요청 목록에 어느 국가의 장비가 포함될지가 결정되는 순간이었기에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제 손에는 딱 2장짜리 요약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K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이 3가지가 폴란드 사례를 근거로 긴급 조달 목록 최우선 후보로 오른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이 회의에선 말이 많지 않습니다. 표로 움직이고 숫자로 결정되죠. 하지만 이번엔 예외였습니다. 회의 주재자가 제게 마이크를 넘기며 한마디를 요청했습니다. 단상에 서면서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동수 반장이 제게 선물했던 태극기 열쇠고리였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머릿속이 정리됐죠. 한국 무기는 단순히 빠르게 생산되고 정확하게 작동하는 장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말을 꺼내자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창원에서 봤던 기술자들의 눈빛, 뜨거운 엔진 옆에서도 멈추지 않던 손길, 그건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건 무기가 아니라 생존의 방식입니다. 몇몇이 눈을 깜빡였고 줄리앙도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유럽은 지금까지 오랜 기술력을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납기 일정 하나 맞추지 못해 실제 전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걸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전장은 교과서가 아니고 체면으로 지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손에 들고 있던 열쇠고리를 가볍게 들어보이며 덧붙였습니다. 이 작은 태극기 하나가 말해줍니다. 이 나라는 총성이 멈추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기는 실전으로 다듬어졌고 그 철학은 곧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단상 아래쪽에서 조용히 손뼉을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독일 대표 페터였습니다. 이내 몇몇이 따라 박수를 쳤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국 무기 3종이 NATO 긴급 조달 1순위로 채택됐고 그 뒤로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줄리앙은 회의가 끝난 뒤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게 맞았어. 기술보다 태도였다는 거 오늘 처음 인정하게 됐어.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 섞인 말은 더는 필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폴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퍼지는 구름 사이로 브뤼셀 시내가 점점 작아졌죠. 그 풍경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숫자로, 누군가에겐 이미지로 기억되겠지만 저에게 한국은 철학이자 설계입니다. 전장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크게 치느냐보다 누가 먼저 정확히 작동시키느냐의 시대죠. 그리고 한국은 그 정답을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단상에 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기의 성능보다 더 확실한 걸 본 사람이니까요. 그건 바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폴란드 국방 전략가 야책 비엘리츠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기의 성능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손끝, 땀방울, 그리고 한 나라가 가진 진심을 본 사람이었죠. 누군가는 한국을 아직도 작은 나라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무기가 거대한 대륙의 전장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무기가 단지 빠르고 정밀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철학과 기술자들의 신념이 세계의 군사 지형을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이 나라, 이 기술, 이 철학이 어쩌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도 한국은 총성이 멈춘 전장을 살아가는 나라로서 묵묵히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를 놀라게 한 진짜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국뽕숭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